제가 쓴 책 눈 떠보니 서른은 30대들이 가질 만한 커다란 고민들 34가지에 대한 저만의 답을 넣어 놓으려고 노력했는데요. 30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크게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일이고요. 두 번째는 마음, 그리고 세 번째는 관계입니다. 30대들이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아마 일일 겁니다. 어떤 회사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일을 하면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여전히 남아 있을 텐데요. 일에 대한 고민들이 다양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시키는 일을 회사에서 윗사람이 나에게 시키는 일을 어떻게 하면 나의 일로 만들 수 있을까입니다. 그거에 대한 해답이 뭐냐면 축구장에서는 축구공이 아닌 축구 선수가 될 것입니다. 하루는 제가 친구를 만났어요. 그 회사, 그 친구가 다니는 회사의 CEO가 모 기업에서 내려오신 분이라고 하는데, 그분은 임기를 좀 조용히 마치고 본인이 남은 이제 비즈니스 생활을 좀 이제 조용히 마무리하다 가고 싶고, 또 임원들은 그분의 눈치를 보게 되고, 또 근데 그 회사가 좀 노조가 있다 보니까 직원들도 뭐 열심히 일을 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편안하게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또 회사도 보니까 사업 구조도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일을 무언가 굳이 벌일 필요가 대표부터 임원, 직원들에게까지 다 없었던 거죠. 축구 경기는 90분 동안 진행이 됩니다. 90분 동안 선수와 감독과 팬들은 열심히 응원하고 뜁니다. 뭐 공이 잠깐이라도 뭐 밖에 나가면 금세 주워서 다시 축구장 안으로 넣어놓고요. 그 공 하나만 보면서 90분 내내 모두의 눈이 쏠려 있습니다. 축구장 안에서 축구공이 떠나는 걸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바로 나가면 바로 주워다가 스로인도 하고, 공이 나가면 바로바로 주워오고, 90분 동안은 축구공만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 축구공의 입장에서는 이 게임의 주인공은 나구나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생각해보면 90분 동안 모든 사람들이 축구공만 바라보지만 축구공이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진 않습니다. 감독이 원하는 대로 선수들은 축구공을 찰 거고요. 축구 선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패스를 하고 슛을 하죠. 그리고 축구장 밖으로 공이 나가면 축구 팬들, 볼보이는 바로 축구장 안으로 축구공을 넣습니다. 90분 내내 축구공은 움직이지만 사실은 의지라고 하는 건 축구 선수나 축구 감독이나 축구 팬에게만 있는 거지 축구공에게는 의지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축구공은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크기가 커지거나 뭐 성능이 좋아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뭐 매번 새롭게 더 나은 축구공이 나오긴 하죠. 그런데 그건 축구 선수들이 공을 더 잘 찰 수 있게 만들어주고 축구공이 더 많이 회전하도록 만드는 거고, 축구공이 더 잘 터지지 않게 만드는 거죠. 이 기능들은 축구공을 위해서 개발되는 게 아닙니다. 축구공을 차는 축구 선수를 위해서, 그 축구를 보는 축구 팬들을 위해서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축구공은 영원히 축구장 안에 머물 수 없습니다. 축구공은 낡아버리면 버리게 되는 거고요. 찢어지기도 합니다. 경기에 적합한 상태가 아니면 더 이상 축구장 안에 머물 수 없어요. 다른 공으로 대체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축구공이 축구장 안에 머물기 위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또 경기가 끝나면요, 아무도 축구공을 기억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들 혹시 경기가 끝나고 나서 야, 오늘 이 축구공 너무 멋있었어, 그 축구공의 활약이 정말 대단했어, 이런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거나 혹은 그렇게 생각하신 적이 있나요? 축구 경기가 끝나면 축구공은 그 즉시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지워지게 됩니다. 그 대신에 사람들은 그 축구공을 몰고 다녔던 공격수, 그 축구공을 막아내는 수비수, 공을 온몸으로 막아내는 골키퍼, 그리고 그 선수들을 지도하는 감독, 그리고 그 경기를 응원했던 우리 팬들, 이런 사람들만 기억할 뿐입니다. 그런데 축구 선수는요, 성장합니다. 더 빠르게 뛰고요, 더 멋진 기술을 구사하고요, 나만이 할 수 있는 멋진 기술을 늘 연습하면서 새로운 선수를 거듭납니다. 국내에서 활동했던 선수가 큰 기회를 얻어서 해외로 나가기도 하고요. 축구 선수가 경기가 끝나고 그리고 자신의 은퇴가 할 때가 되면 또 감독으로서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 또 유명한 선수들이 많은 팀에 감독을 하고 있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 감독을 하다가 해외에서 감독을 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몸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려고 TV를 켭니다. 모든 직장인이 그렇겠지만 저 역시도 직장 생활을 8년 정도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힘든 시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언제 가장 힘들었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일을 끌고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일에 끌려간다는 생각이 들 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를 때가 정말 답답하고 그 시간들은 정말 의미 없이 느껴지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일이 아무리 어렵고 복잡해도 내가 기획한 일이고 내가 이 일을 끌고 간다고 생각하면 몸은 힘들지언정 정신적으로나 전혀 힘들지 않았고 오히려 즐겁게 일한 적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쉽고 간단한 일이라도 내가 의도하지 않은 일을 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것들도 모르면서 뭐 눈 가리고 멱살 잡힌 채 일에 내가 끌려다닌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 기분이 들면 너무 힘들잖아요. 회사라는 것을 축구장에 우리가 비유를 해본다면 내가 축구 선수가 아니라 축구 공이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면 너무 힘든 거죠.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여기저기 튕겨다니는 축구공들처럼 다른 사람들의 다리에 치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축구장에서 회사라는 공간에서 축구공이 아니라 축구 선수가 돼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축구공이 아닌 축구 선수가 되려면 내가 하는 일에 나의 의도를 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사 일의 대부분은 사실 위에서 시키는 일이 많잖아요. 직장인들이 뭐 아무리 나의 아이디어가 뛰어나도 내가 먼저 이야기를 해서 일을 하기보단 팀장님이 시키는 일, 뭐 이사님이 시키는 일 또는 사장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게 숙명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회사에서 축구공이 아니라 축구 선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사 일의 대부분은 위에서 시키는 게 많기 때문에 나의 아이디어를, 나의 의도를 일에 넣는다고? 이게 말이 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일을 할 때 누군가 저에게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면 머릿속으로 그거를 왜 나한테 물어보지?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상사가 또는 윗사람이 시킨 일이라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정해져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목표를 달성하는 구체적인 방향들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죠. 그래서 윗분들이 일을 시키더라도 야, 근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대부분인 거죠.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일, 내가 지시받은 이 일을 할 때 이 일의 목적만 파악했다면 그 일을 재미있고 좀 더 통통 튀게 색다르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지는 그거 나만의 아이디어를 넣어보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저도 이 점을 좀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내가 하는 일에 내 의도를 반영해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업무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선배들에게 지시받은 거랑 좀 다른 방식이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목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했었던 것 같고요. 반대로 무엇을 해야 될지가 좀 정해져 있다면 거기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서 좀 목적을 다르게 하거나 컨셉을 다르게 만들어 보는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축구장이랑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도 정해진 룰이 있죠. 축구장은 선 밖을 나가면 안 되고 오프사이드를 하면 안 되고 손을 써서 공을 만지면 안 되는 것처럼 회사 안에서도 불법적으로 하면 안 되고 윤리적인 걸 지켜야 되고 다양하게 지켜야 되는 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수가 아무리 뛰어나도 심판이나 감독이 될 수는 없어요. 선수에게는 선수의 일이 따로 있습니다. 진정한 축구 선수는 왜 나는 심판이 하는 일을 하면 안 돼? 라고 토라지는 게 아닙니다. 정해진 플레이를 제대로 해놓고 나아가서 특출난 기량을 선보이는 게 선수가 할 일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내는 선수야말로 경기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인정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회사에서 이제 축구공이 아니라 정말 축구 선수로 열심히 살아보자 라고 생각을 했더니 그때부터 일이 재밌고 즐거워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그 과정들이 쉽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주어진 일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거 왜 해야 하는 거 그런데 이거 왜 해야 하는 건가요? 이렇게 해도 되나요? 이걸 저렇게 해보면 어떤가요? 라고 하면서 의견을 내고 질문을 내는 것 자체를 사실은 뭐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반대로 그 과정을 굉장히 좋게 봐주시고
귀엽게 봐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상사들을 특히 만났을 때 일을 조금 더 신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두가 인정할 수 있도록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것도 너무 어려웠고, 나한테 일을 맡길 수 있게 관계를 좋게 만드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었어요. 내 생각을 좀 오해 없이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동료와의 관계도 좋아야 됐었고요. 그런데 그 과정들이 뭐 인정받는 축구 선수가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크게 압박으로 다가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회사를 저는 지금 다니진 않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인 격뭐 혼자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살면서도 사실은 그 명칭이 다르게 불리긴 하지만 쉽게는 프리랜서라고 볼 수 있는데요. 프리랜서는 일하는 방식을 스스로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이 주는 일만 하는 사람이 될 건지, 남들이 함께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될 건지는 제가 만들어 나가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남들이 주는 일만 하는 사람은 도태되지만, 남들이 함께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은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성장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일에 나만의 생각을 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월간 서른을 만들어서 운영을 할 때 매달 어떤 분을 좋은 연사로 모실지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오프라인 큐레이션 마켓인 뭐 서른 마켓을 운영할 때도 어떤 기준으로 샐러드를 선정할지도 고민했었어요. 글을 쓰고 책을 낼 때도 어떻게 어떤 메시지를 독자들에게 전달할까를 가장 오랫동안 생각했었습니다. 이렇게 늘 내가 하는 일에 내 생각을 녹여내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역사에 남을 명경기에서 사용한 축구공일지라도 사실은 축구 경기가 끝나면 그냥 평범한 공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축구공을 주목하는 건 뭐 조명도 관중도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회사 밖에서는 나에게 일을 시키는 사람도 없고요. 나에게 늘 평가를 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직접 시작하고 결정해야 될 뿐입니다. 만약에 내가 축구공에서 축구공처럼 살아왔다면 회사를 그만두고 축구 선수로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아마도 지금처럼 스스로 뭔가를 만들면서 살 수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내가 좋은 축구 선수인지는 저도 잘 아직 모르겠습니다. 지금 뛰고 있는 이 축구장이 작은 시골 학교의 뭐 흙바닥 운동장인지, 아니면 잔디가 깔린 월드컵 경기장인지 이런 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적어도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은 알고 있는데요. 늘 노력하는 축구 선수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들이 서 계신 그곳이 어떤 축구장인지,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은 축구공으로 살고 있는지, 축구 선수로 살고 계신지 명확하게,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축구공처럼 움직이고 있다면 반드시 축구 선수가 되겠다는 생각의 전환과 노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에서 만난 친구들이 있는데요. 다들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그리고 좋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나이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친해지게 됐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서로 도움받고 마음적으로 나눌 일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4명, 이 남자들끼리 모인 이 모임에서도 얘기를 나눠보니까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바로 왕따였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은따를 당했어요. 은따 뭔지 아시나요? 은근히 따돌림의 줄임말인데요. 저는 제가 사실은 은따인지도 잘 몰랐어요. 아이들이 그냥 뭐 어떤 친한 친구들은 또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몇몇 무리가 저에게 좀 차갑게 대한다는 건 느꼈지만, 저도 그 친구들을 뭐 그렇게 가깝지 않게 생각을 또 하고 지냈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한 친구가 저한테, 제가 심하게 장난을 쳤더니 저한테 야, 네가 그러니까 왕따지라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되게 놀랐었어요. 아, 내 모습이 이 친구들 마음에 별로 들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뭐 다행히도 그 이후에는 친구들과 관계가 되게 좋아졌었고,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왕따의 후유증도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이때 아마 조금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아, 내가 왕따가 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 말이죠. 30대에는 자발적으로 왕따가 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남들과는 조금 다른 나만의 일을 찾아야 되는 시기가 30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관심 가졌던, 내가 좋아하는, 내가 재밌게 생각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 가장 좋은 시기가 30대입니다. 그런데 왕따가 되는 게 두려워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 뒷모습만 보면서 따라가는 건 오히려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30대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회사 와서 이런 일 하려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나? 그러니까 마치 제2의 사춘기가 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때 왕따가 되는 경험을 한 사람들은 조금 더 빨리 이 사춘기를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크고 작게 그리고 알게 모르게 자발적으로 왕따가 되기 위한 사람들이 저희가 하고 있는 월간 서른이라는 모임에 강의를 하시거나 인터뷰 게스트로 모시기도 하는데요. 저는 원래 오프라인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했었는데 적게는 40~50명, 많게는 100명, 150명의 사람들이 오셔서 그 연사의 이야기를 듣곤 했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이 연사들의 공통점이 바로 조금씩은 왕따의 기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길을 걸었던 경험들이 있었던 겁니다. 북튜버, 북책을 소개해주는 유튜버 김겨울님과 인터뷰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분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다른 친구들이 다 취업을 하는데 취업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없나요? 라고 했더니 그분은 명문대를 나와서 친구들은 다 좋은 대기업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취업을 안 하는 게 디폴트 아닌가요? 취업을 안 하는 게 기본 아닌가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하셨어요. 취업이라는 것이 사실은 모두가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좀 넓게 생각해 보면 취업을 왜 해야 되는지, 취업 말고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분은 취업을 여태까지 해본 적이 없고 자기가 하고 싶은 글을 쓰거나 음악을 하거나 DJ를 하거나 다양한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누군가에겐 왕따처럼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남들이 다 하는 취업이라는 길을 뒤로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하는 모습들을 보면 누군가는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그 김겨울 씨는 만드는 사람이라는 자기만의 닉네임처럼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면서 다른 직장인 부럽지 않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안 좋아지는 건 아닐까라고 고민했었던 그런 페이스북을 지우는 것들이 사실은 좀 무색한 그런 별것 아닌 고민인 것 같아요. 저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을 현실에서 만나고 있고요. 예전 같으면 뭐 타임라인을 계속 들여다보고 할 시간에 타임라인을 페이스북 앱을 지우고 나니까 그 시간에 책도 쓰고 다양한 컨텐츠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보실,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에게 한 번쯤 왕따가 돼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좀 줄이시고요. 평소에 해보고 싶었던 남들의 눈치를 보느라 하지 못했던 일들을 과감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하루빨리 왕따가 되기를 자처하는 게 어쩌면 더 나이를 먹어서 왕따가 되지 않는 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30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또 고민 중에 하나는 어찌 보면 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살아야 되나? 나는 누구를 만나야 되나?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렇게 갈피를 잡을 수 없는 다양한 고민들을 30대들이 하고 있을 텐데요. 매일 흔들리지만 애써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는 생각이 들죠. 그런 분들에게 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만의 샌드박스를 찾으시라고 말입니다. 제가 아내하고 종종 산책을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살던 아파트 단지에서 산책할 때 있었던 일이에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좀 캄캄한 밤이었어요. 그 단지 안을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가 뭐 별도로 이제 뭐 산책할 만한 코스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단지 안을 걸어야 됐었거든요. 그런데 어디선가 음악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음악 소리가 누군가 뭐 이렇게 오디오를 뭐 CD나 이런 걸 틀어놓은 그런 음악 소리가 아니고 실제 악기를 연주하는 음악 소리가 막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지 하고 막 살펴보다가 저 앞을 보니까 주차되어 있는 차들 중에 한 대 안에서 불이 켜져 있고 그 안에서 누군가 뭐 열심히 불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살펴봤더니 어떤 중년의 아저씨가 자기 차의 뒷좌석에 앉아서 색소폰을 연주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악보가 펼쳐져 있었어요. 이렇게 불편한 자세로 그 좁은 차 안에서 색소폰을 연주하고 있었던 거죠. 뭐 저희 그 동네가 새로 지은 집이 아니고 되게 오래된 거의 30년 가까이 된 아파트였기 때문에 그 늦은 밤에 색소폰을 그 집에서 불었다가는 아마 뭐 난리가 났을 거예요. 여기저기 사람들이 찾아오고 막 시끄럽다고 난리가 났을 텐데 아마도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색소폰을 연주하기는 너무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그걸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아마 그 중년의 남성이 선택한 차 안이라는 공간이 남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자기가 열심히 연습할 수 있었던 최후의 보루 같은 공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분은 동호회 연주회를 앞두고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분의 뭐 자기의 자식이 결혼해서 부모로서 뭐 연주를 준비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집안에서 색소폰을 불 수는 없었어요. 근데 일반적이라면 색소폰을 불 수 없으니까 그런 거 연주 안 하겠다라고 하거나 염수 씨를 멀리 찾아가다가 결국엔 포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30대가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조금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알게 된다기보다는 결정하게 됩니다. 그냥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결정지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나이대별로 해야 될 일이 정해져 있어요. 10대 때는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20대는 좋은 대학 가서 뭐 좋은 데 취직해야 되고 30대는 취직했을 때까지 결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애도 낳고 뭐.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누구나 지상 과제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정답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막 큰일이 나는 사람들, 큰일이 나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더더욱이나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좀 내가 해보고 싶은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취업보다는 뭐 나만의 일을 해야겠다. 뭐 프리랜서가 돼야겠다. 아니면 여행을 뭐 세계 여행을 떠나겠다. 뭐 10년 가까이 직장 생활 하다가도 내 일을 하는 사람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들은 감히 입 밖으로 꺼내거나 생각하기가 두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까스로 그걸 실천에 옮겨도 막 주변에서 온갖 막 의문들을 제기해요. 야, 너 진짜 괜찮겠어? 남들 다 취업하는데 너 어떡하려고 그래? 야, 너 애기 안 낳아? 너 빨리 애 낳아야지. 야, 네가 지금 직장 생활 10년을 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일을 한다 그래? 이런 것처럼 자기의 생각보다 오히려 주변의 여러 생각들 때문에 나의 새로운 시도를 가로막고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이라고 그냥 결정 내어 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새로운 일을 할 때 주변에서 응원을 해줘도 불안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일을 할 때 이렇게 걱정하고 불안을 제기하면 더욱더 새로운 시작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까 그 색소폰 아저씨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야, 네가 나이 먹고 무슨 그런 연주를 한다 그래. 야, 그 집도 방음도 안 되는 집에서 어떻게 연습을 하려고 하니.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그 아저씨는 그렇지, 내가 이 나이에 뭐 라고 생각한 게 아니고 내가 50대건 60대건 새로운 악기를 도전해 볼 수 있건 우리 집이 낡았어도 연주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찾으면 된다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저씨는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공간, 그러니까 그 자기만의 샌드박스를 찾은 것 같습니다. 이 샌드박스라는 게 뭐냐면요, 미국에는 전원주택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전원주택에는 넓은 정원들, 마당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모래로 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나무로 테두리를 쳐놓은 공간들, 그런 걸 아마 뭐 미국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런 공간들을 샌드박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 모래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넘어져도 안전하고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또 이런 또 IT 쪽에서는 마음껏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가상의 공간을 샌드박스라고도 부른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서른이 되면 누구에게나 이런 샌드박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무슨 시도를 하건 간에 남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껏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그런 공간, 저는 30대에게도 이런 샌드박스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중년의 남자가 자기네 차 뒷좌석에서 색소폰을 그렇게 부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퇴근 이후에 자기 동네에 있는 공방을 다녀볼 수도 있고요. 요새는 온라인에서 뭐 엄청 좋은 클래스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지금 제가 나오고 있는 영상처럼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채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조금씩 내 시간을 하루에 1시간씩 30분씩 주말에 3, 4시간씩 들여가면서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거나 삶의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안전하고 자유로운 가상, 현실 세계 그 어디건 간에 상관없습니다. 그러한 샌드박스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나의 선택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늘 어디에나 있습니다. 언제까지고 그들을 탓하면서 뭐 나의 도전을 자꾸 꺾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잖아요. 오랫동안 간직한 꿈을 이룰 기회는 스스로 찾아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도는 내가 조금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샌드박스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작은 시도를 할 수 있는 여러분만의 놀이터,
그런 공간을 꼭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MZ세대들은 지금의 서른들은 꼭 이기적이지만 않습니다. 성장을 원하고 누군가와 함께 일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롤모델을 찾고 싶어 해요. 그러면서도 일에 대한, 마음에 대한, 관계에 대한 고민들도 안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싶으신 일이 있다면 남들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여러분 스스로의 눈치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결국엔 내 주변에 남는 건 나와 내 가족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샌드박스를 찾는 노력들, 여러분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그런 축구장 같은 곳에서도 축구공이 아니라 축구 선수로 살아남는 법, 그리고 남들의 눈치를 보기보단 여러분 스스로 잠시나마 왕따가 돼서 여러분이 하고 싶었던 일을 찾아보는 것들, 그런 노력들을 함으로써 조금 더 나은 어른, 나은 서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면서 뭐 저 사람 뭐야? 그럼 다 퇴사란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절대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퇴사를 고민했었던 첫 번째 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연히 유명한 카피라이터이신 정철 카피님이라는 분을 만날 기회가 있었고요. 그분하고 식사를 하면서 저의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좀 퇴사하고 저만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딱 한 문장으로 굉장히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신 게 있었어요. 이렇게 식사를 하시면서 마려울 때가 있을 거예요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일까 좀 고민해 봤는데요. 여러분 혹시 화장실을 가실 때 이렇게 화장실을 계획적으로 가시는 분 있나요? 아침 9시, 12시, 3시, 6시. 우리는 화장실을 마려울 때 갑니다. 그런데 거꾸로 마려울 때 못 가면 어떻게 되죠? 아주 큰일이 납니다. 어릴 때 많이 경험해 보셨죠. 그런데 그 마려운 때가 오지 않았는데 굳이 화장실을 가도 뭐 이를 보긴 볼 수 있지만 시원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내가 퇴사할 때는 내 마음에서, 내 몸에서 마려울 때를 스스로 알려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나누고 2년 정도 더 최선을 다해서 2, 3년 정도 회사 일을 더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결혼도 하고 승진도 한 직후에 퇴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선 다 말렸었어요. 야, 너 결혼도 했고 힘들게 승진도 했는데 이제 한 1년 정도 쉬엄쉬엄 회사 다니는 게 좋지 않아? 그래서 저는 그때 어떤 마음에서였는지 정말 마려웠습니다. 지금 내가 나가서 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때가 돼서 미련 없이 회사를 그만뒀던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제가 말씀드린 샌드박스를 찾으시거나 잠깐 왕따가 돼보거나 축구장에서 축구 선수로서 사는 연습들을 계속 해보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마려운 그때가 누가 굳이 알려주지 않더라도 옆에서 부추기거나 말리거나 하는 그런 주변의 것과는 상관없이 스스로가 무언가 새로운 걸 해야겠구나, 내가 어떤 일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마려운 때가 올 것 같습니다. 그 마려운 때를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좀 더 솔직해지시면 좋겠고요. 마려우려면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도 삶에서 많이 나한테 인풋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많이 경험해 보시고요. 많이 실패해 보시고요. 많이 다쳐도 보고요. 작은 성공들도 많이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결국에 내가 언제 마려운지 스스로가 알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서른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 좀 드렸고요.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